자, 여러분들 이제 교육에서의 경제적 현상 위를 위해서 여러 경제 상식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섯 번째 순서로 빈곤 해결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강의실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더워서 문을 열어놔서 새소리도 나고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들 제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만 보이지 않고 오늘 깔끔하게 입고 왔고 면도도 하고 왔고 그런데 어, 며칠 전에 이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발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이런 등등의 아주 어려운 상태예요. 저는 뭐 봉급은 많을 줄 몰라도 심리적으로 빈곤해요. 요즘에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많은 분들이 또 내 지인들이 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대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떨 때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 어, 누구에게 마음의 부분을 이렇게 토로할 친구들도 없네? 친한 친구도 이제 다 자기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나 어떤 부를 획득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일 수 있어도 또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빈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빈곤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가급적이면 정부가 이런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배분의 문제에서도 개입을 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렇지 좀 그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 기초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게 어떤 재분배를 함으로써 어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효용을 얻게 하는 이런 것들이 파레토 원칙이거든요. 8대2, 2대8의 원칙 들어보셨죠? 제가 일부러 저 앞 시간 전주에 어떤 그 원리들 중에 파레토 효과를 올려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 뭐 이번 주에 또 보게 되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어, 아마도 이 녹화가 어, 올해만 쓰인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후배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뭐 강의 내용을 매번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2020년 지금 9월에 이렇게 녹화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제가 내년에도 불행히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 지속돼 갖고 계속 온라인 강의로 하라 그렇게 한다면 이 강의를 그대로 틀어주더라도 여러분 듣고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년에 들을 우리 분들 미래에게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많은 영세업자들 또 시장의 상인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사람 소득이 적어서 빈곤에 해당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빈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빈곤하지 않았지만 지금 빈곤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정부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에 맞을까요? 또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뭐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통학을 하게 되면 집에서 그들을 누가 양육을 해야 하나요? 또 온라인 수강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도구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이런 측면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 또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경제학자도 어떻게 소득을 배분하는 게 옳으냐, 또 어떻게 정부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또 어떤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떤 명목으로 걷는 게 공평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경제학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경제학자가 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정책이나 여러 가지의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빈곤율,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무엇이냐면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 반면에, 상대적인 빈곤은 의식주를 포함하여 특히 문화적인 생활 면에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빈곤을 말합니다. 자, 의식주를 포함해갖고 문화생활적인 측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빈곤을 얘기해.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상대적인 그런 빈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소확행을 살려면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적게 벌고 돈이 없지만, 그러나 나만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 나만의 생활을,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확행이. 그러려면 뭐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쟤는, 저 사람은 저렇게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포르쉐, 저 사람은 아주 비싼 그런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적인 빈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전차 정말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걷는다 그래요. 자, 빈곤율. 가계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한 가정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율을 얘기해요. 빈곤율. 자, 지니계수. 이제 빈곤율을 계산하는, 또 빈곤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니계수야. 다시 얘기를 하면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가 있어. 근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지니계수는 뭐냐면 불평등 정도가 높다 그래.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지니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야. 그런데 0일수록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해서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0.3이다, 0.5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불평등 상황이 좀 심한 상태다. 미국은 더 크다, 아니면 더 작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수가 필요한데 그걸 지니계수라 그래.
진위계수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진위계수. 그래서 신문이나 어디에 진위계수 얘기가 나오면서 뭐 0.7이다 그러면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거. 지금은 어떨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요.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지금 과제 속에서 찾아봤죠. 소득별로에 따라서 혹은 학력별에 따라서 소득 또 소비 현상들이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것들을 보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학력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그 고용 조건,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소득의 수치가 많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진위계수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 진위계수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노렌츠 곡선, 노렌츠. 통계학자 노렌츠가 창안한 소득분포의 불평등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고 직선을 이게 완전히 균등이야. 직선. 어떤 수치가 둘 중에 하나 나타나겠죠. 이렇게 곡선과 대각선 사이에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불평등한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서 노렌츠 곡선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여기에 많은 것들 제시해놔야되는데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네. 엥겔 지수예요. 엥겔 지수. 아마 요거 부분 슈바베 법칙 엥겔 지수는 아마 가계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슈바베 법칙 기억나나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의 지출은 증가하지만 이것이 소비 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진다는 그런 경험 법칙이다 얘기한 겁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거비 지출은 증가한다. 주거비 이게 슈바베 부분이다 이거야.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굉장히 먹고 어떤 주거 비싼 아파트도 사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 비용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엥겔 지수 볼게요. 1857년 엥겔은 가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증가를 했어. 당연히 그러겠지. 먹고 살기 바쁜데 당연히 먹고 쓰는데 많이 쓰겠지. 저소득 가계는.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일정하게 먹고 나면 잉여된 그런 이 소득들은 어떻게 골프도 치고 또 여기 문화활동을 쓰겠지. 이게 바로 엥겔 지수예요. 그래서 총 가계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계수 이렇게 음식비에 총생계의 음식비를 나누고 하는 게 엥겔 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다 그러면 상류, 25배에서 30%는 중류, 30에서 50%는 하류, 50% 이하면 최저 생활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자, 아무튼 엥겔 지수도 이제 국가가 할 일 중에 이제 4개 나옵니다. 재정이야, 재정. 재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교육세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지방세, 국세 내잖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교육세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마시는 술, 주류세, 담배세 이런 것들이 교육세의 한원이 지금 교육세로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 담배 많이 하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에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재정은
그래서 재정에는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있고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오는데 일반회계는 정부의 본래 기능, 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잖아요. 여러 부처와 또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을 펼쳐야 되죠. 복지도 하나의 본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요. 공공 서비스 저기 뭐 도로나 이런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 속에 들어가고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홍수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특별회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재정정책은 뭐냐면 조세,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금을 걷는 게 조세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 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절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부의 공적인 조치다. 재정정책은.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지출을 해야 돼요. 정부 지출을. 그래야지만 경제활동이 벌어져. 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재정 정책의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경제 안정화 기능, 두 번째는 경제 발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 기능.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경제 안정화 기능은 경제 침체나 실업률 증가 시 공공사업이나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경제 침체를 활성화시키는, 지금처럼 마찬가지.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시장 경제,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었죠. 많은 지금 실업률이 나타나면 공공사업들을 일으켜서 실업률을 지금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늘리거나 물가를 안정된 상태로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의 기능인데, 정부가 자본 축적을 위해서 기업의 여러 조세 감면 조치를 하고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저축증대를 위해서 각종 조세 혜택을 줘. 뭐 소비세를 면제시켜준다거나, 혹은 저축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해약하고 그러면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를 혜택에 면제를 해주는 거. 한시적으로 지금 뭘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펀드를 하게 되면 이율을 얼마큼 쳐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다 경제발전의 기능. 공공재대에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정부 출연자의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인력이나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경제발전의 기능에 속한다. 소득 재분배는 뭐냐면 국민들의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지 못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격차 해소, 소득 분배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요. 예를 들면 사회보장비를 줘요. 의료보험이나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줘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소득에 따라 조세 부담률을 달리하는 누진세. 누진세는 소득에 따른 조세 부담률을 달리하는 게 누진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나 기금속 등 사치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거. 이렇게 해서 어떤 소득 분배를 균등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한다. 또 하나는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 세입과 세출을 통하여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원 배분 기능이야. 사치품의 세율을 인상하는 거. 사치품의 세율 인상을 해가지고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 사치품에 이용된 자원을 필수품 재원으로 전용하는 거. 공공주택을 건설로 인하고 다른 부분의 자원을 전용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원 배분 기능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에 지금서 적자 재정이 있고 긴축 재정이 있어요. 자,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재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걷는 것보다 더 많이 국가가 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 상황이나 불황에
재정을 통하여 극복하자고 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채를 통해 갖고 이렇게 지금 마련된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소상공인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 적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국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알맞는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등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돈들을 지금 풀어요. 그거를 양적 완화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적자 재정이에요. 긴축 재정은 호황일 경우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고 세출을 줄이거나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예상한 경비를 일부 삭감해. 자, 세수가 적어진다고 생각은 지금처럼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재정의 일부의 금액을 삭감하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난번에 재단지원금은 어떻게 했냐면 정부가 원래 지출을 하기로 했던 그런 금액 중에 일부를 삭감해갖고 그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원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긴축재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세. 그럼 이제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기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택세 내야 되고 토지세 내야 되고 자동차세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지금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얘기합니다. 조세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조세 원칙은 양출 제입 원칙이야. 뭐냐면 미리 나갈 돈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드린다는 거야. 자, 가계를 비롯한 일반 민간 경제는 수입의 크기를 보고 지출을 결정하잖아요. 양입 제출이야. 아, 이번 달에는 혹은 올해는 수익이 이만큼 날 거니까 지출을 이만큼 해야지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정부의 재정은 한 해기연도 지출을 미리 올해 결정하잖아요. 올해는 500조다. 그럼 500조의 예산을 미리 결정해놓고 거기에 알맞는 세수 혹은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국가는 쓰는 거예요. 이거를 양출 제입 원칙이라 한다. 양출 제입 원칙. 양출. 자, 이제 조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조세는 부가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가 뭐고 지방세가 뭐는 그런 여러분들 다 지금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조세의 부가 성격과 납부 성격에 따라 이제 또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뉘는데 집섭세는 담세자,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 그러니까 담세자, 세금 내는 사람. 그러니까 담세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 그 다음에 납세자는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자가 동일해. 직섭세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세의 전가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방위세, 교육세, 뭐 인지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세금,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 소득으로 부담하는 자 혹은 꼭 자기의 소득이 아니면서도 납세하는 자는 또 따로 있죠. 어쨌든 납세자가 직접 내는 돈, 세금 이거를 갖다 직접세로 한다. 간접세는 동일인이 아니야. 소비대중에게 전가하는 대중과세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전화세 이런 것들. 주세법세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 증권을 일반 회사한테는 뭐야? 주주에게도 직접적으로 아니잖아요. 그죠? 주가 거래를 하는데 증권회사가 내지 않잖아요. 그럼 뭐야? 증권거래세로 낸단 말이야.
내가 삼성 주식이 있다면 삼성 주식, 이 삼성 주식은 내게 아니야. 그런데 거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내가 내는 돈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소득세는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번 돈 가지고 내가 내는 거야. 그리고 지적세라고 얘기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 다 부가가치세 우리 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00원짜리 과자에도 900원에다가 100원을 지금 부가가치세 붙고 그렇게 나오죠? VIA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영수증 받아보면 2,500원이라면 뭐 2,200 얼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9%라면 거기에 알맞게 돈이 딱 떼가지고 뭐 부가가치 합쳐서 우리는 돈을 내잖아. 텍스 낸다고 미국 같은 데는 원가에다가 텍스를 같이 붙여갖고 낸단 말이에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드는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하면 보통 우리 이렇게 물건을 사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일반 판매 물품 대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여갖고 총 판매 대금에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낸다. 누진세 과세 표준액이 커질수록 여러분들 뭐 소득 분위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뭐 1억까지 얼마큼의 과세 표준액이 있어요. 얼마큼의 세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세 표준액이 세율이 높아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진세라고 해. 조세 수입 가운데 보다 많은 부분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수단이고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에요. 이게 역진세는 뭐냐면 과세인데 미안해요. 과세 대장이 클수록 세율이 낮아. 그걸 역진세라 그래. 역진세가 나타나면 이제 뭐 주로 이제 보수는 역진세를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삼성전자는 지금 뭐 몇백조 지금 뭐 100조를 번다면 이 100조에 대해서 10%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뭐 1.1% 하고 1조만 내더라도 큰 돈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역진세단 말이에요. 네? 양도소득세와 피고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 주로 집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양도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에서 양도소득세를 확 높이면 어떻게? 이제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양도소득 확 높였죠? 그럼 어떻게? 집 팔게 되면 1억이면 옛날에는 500만 원만 내서도 1,500만 원을 내니까 집을 사기도 그렇고 팔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피고세. 환경오염으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는 환경오염세를 피고세를 한다. 피고세. 그 다음에 소비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직접 소비세, 간접 소비세를 나누는데 직접 소비세는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과세하는 거예요. 자동차세가 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간접 소비세는 생산 유통 과정에서 과세하는 걸로 해서 주로 주세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 소비세. 사치품이나 어떤 사치성 상품의 서비스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야. 모피나 보석이나 승용차나 이런데. 그 다음에 골프장, 뭐 유흥시점 이런 데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이렇게 물려요. 일부러 소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싼 소비는 비싼 세금을 내면서 향유해라. 그래서 그 돈 갖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떤 국가에 쓸모 있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가지네요. 자,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셨나요? 여기에 여러분들 좀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뭐 교육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육세가 어떻게 재원으로
해지는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빈곤과 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큰 정부로 가야 될까요? 작은 정부로 가야 될까요? 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또 빈곤한 사람도 더 빈곤해지잖아요. 일터가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에 적극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 지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 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측면이 이제는 의무교육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거둔 세금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